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2026년 적토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장 정책과 유동성 고삐를 쥐고 붉은 말처럼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을지 신년 첫 전망을 위해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모시고 국내 증시 방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새해 첫 거래일에 나와주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잠깐 작년을 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또 써냈습니다. 본격적으로 4천 시대, 4,000피 시대가 개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뭐 제일 좀 문제점이었던 게 우리 코스피 시장, 증권 시장이 박스피다 해가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뭐 변동폭이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주요국 대비 성장 아니면 뭐 상승폭이 제한됐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뭐 연초에 2,400부터 4,200까지 뭐 거의 70% 이상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반도체 아니면 AI 또 뭐 로봇, 방산, 원전 이런 주도주들이 큰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그동안 한국 경제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는 노력을 아주 본격화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상법 개정까지. 거기에 더해서 뭐 코스피 5천이다 이러면서 증시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있었던 것도 큰 기여를 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작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내외로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도주 위주의 성장의 뒤에는 또 우리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내수주들이 부진했던 것이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소회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올해 전망 그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각국 금리 전망부터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시장이 보고 있는 각국의 금리 전망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026년 글로벌 금리는 어디로 갈까요? 올해 주요국 금리 경고 따라가 보시죠. 먼저 미국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75% 수준으로 2.5%인 한국과 약 1.25%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국가 간 금리 차이가 나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자금을 빼서 금리가 높은 국가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어 금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경우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도 변수인데요. 최근까지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12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위원 12명 중 3명이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최근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계에선 이렇듯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환율 하락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를 면밀히 살피며 금리 인하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해 내리고는 싶은데 빨리 내렸다가 환율, 부채 다 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기준금리가 3.75%까지 내려와 있고 2026년에는 3.25% 수준까지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물가는 2%대 중반까지 내려오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어서 영란은행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유럽도 한층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금리는 1.15% 수준인데요. 올해 내내 이 근처에서 동결 모드가 유력하다는 전망 나옵니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경기는 약하고 재정은 이미 많이 올린 상태라서 올리기도 더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특이한 건 일본입니다. 지금 금리는 0.75%로 여전히 매우 낮은데 올해는 1에서 1.25% 정도까지 소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코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2%를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수십 년간의 초저금리 시대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마지막 3% 수준인 중국은 경기 방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서도 금융 안정을 지키려다 보니 큰 폭의 기폭보다는 아주 정밀한 톤을 조절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글로벌 금리 경로 전망 알아봤습니다. 각국의 금리 전망 함께 들어보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연준일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통화록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는 동결론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는 지금 앞에서도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은 그 회의 참석하는 그 여러 연준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이 어렵다는 것은 미국 경제 지표들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서 발표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또한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에 대한 연준 자체 내에서 인사의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그 연준 의장도 바뀔 것이고 또 이사 몇 명도 바뀔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12월 달에 있었던 연준의 그 점도표, 연준 통화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금리 얼마만큼 움직일 것이냐, 여기에 따른 거면 내년에 한 번 내릴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한 2번 정도 내릴 거로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그게 1월 달일 수도 있지만 현재 나온 거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연중으로 보면 저는 한 번 정도 내리면 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에 그칠 거로 보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그 중요한 두 가지 목표인 인플레이션 안정과 최대 고용 중에서 하반기로 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하반기에는 인하에 상당히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회 인하를 보셨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금리를 한 번밖에 못 내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 작년에 내렸을 때의 그 이유가 경기에 어떻게 보면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한 보험성 인하였잖아요. 선제적 인하였군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 번에 그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연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3%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7, 1.8%에서.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높죠. 그리고 고용에서의 실업률을 보면 작년 말에 4.6, 4.7%에서 올해 말 되면 4.4%까지 실업률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인 소비 인플레이션, 지출 인플레이션은 2.4, 2.3을 보고 있죠. 지금 목표는 2%인데 물가는 지금 목표보다 높아질 것이고, 올해 실업률은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 말까지 보면 점점 내려갈 것이고, 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이렇다고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적어지는 거죠. 반면에 물가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2%보다 높은 2.3%, 2.4%를 유지할 것이고, 그래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은 올해도 지속이 될 것이고요. 고용은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점차 좀 좋아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업률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내용들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연준 인사들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이 경기의 경착륙이냐, 경기 침체냐였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로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굉장히 강건하다, 리질리언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2% 이상을 계속 유지하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을 유지하니까 미국 경제는 지금 연착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경제가 그래도 좀 성장률이 좋았던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계속해서이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AI 투자하면 계속해서 버블론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AI 버블론 또 AI 업종 중심의 밸류에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도 이러한 우려는 올해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I 부분, 특히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과감하게 지출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5천억 달러 이상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투자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을 거고, 옛날 닷컴 버블 때처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의 과감한 투자의 역할이 결국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에는 이러한 버블 논쟁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종에서 또 이러한 이익 실현이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더 지연될 경우에는 버블 논쟁은 더 커질 것이고, 아니면 빨리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기업의 그 주가가 성과가 좋을 것이고, 그래서 업종 내에서의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떤 선택적인 이런 종목이 어떤 차별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화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수익을 정말로 내느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생산성이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2026년은 그동안 AI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생산성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한 기대가 현실화되는, 그래서 AI 부분이 아니라 AI 관련 수혜주들,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혜 종목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AI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초점을 국내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바라본 올해 코스피 밴드 전망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한국 증시는 정말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썼죠. 10% 가까이 떨어지며 글로벌 주요 지수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2025년엔 정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꿈처럼 여겨졌던 이른바 4,000피, 코스피 4,000선이 현실이 된 것은 물론이고,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는 최대 5,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상 밴드는 하단 3,500에서 4,000, 상단은 4,500에서 최대 5,500까지 제시됐습니다. 재작년 연말 발표했던 올해 전망치보다 상단과 하단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특히 현대차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지수가 최대 5,5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이 올해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유동성 랠리 기대감입니다. 삼성증권은 내년 연준 내 친트럼프 성향 인사가 늘어날 경우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고, 대신증권은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폴리시 믹스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상장사 이익 추정책 큰 폭의 개선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버블론을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실적 기반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정책 효과입니다. 대신증권은 밸류업 정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가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밴드 전망도 더 공격적입니다. JP모간이 5,000, CT는 5,500, 맥쿼리는 6,000까지 전망하면서 국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내년 한국 증시는 유동성 회복, 반도체 실적 개선, 정부 정책과 외국인 수급이라는 네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올해보다 더 높은 밴드를 제시받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와 글로벌 정책 환경 등 주요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 전략 면밀히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일 겁니다. 아시아 경제 지표가 되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또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가치는 정부의 개입으로 연말에는 조금 고개를 들면서 끝났지만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약세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엔화와 원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원화를 본다고 하면 우리 원화의 약세 요인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 원 환율을 좀 낮췄죠. 근데 이렇게 낮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그리고 국민연금의 전술적 환해지.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하면 우선 국민연금의 환해지 자체는 외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좀 지연시킨 거에 불과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개입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개입은 우리 외환 보유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했던 환율 안정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지속되긴 굉장히 어렵다. 반면에 많이 지적하신 대로 달러 원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지면 과거에는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가져왔었으니까. 근데 현재로는 외환 건전성 자체, 외환 보유계라든지 아니면 대외 부채 부분은 상당히 건전한 거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서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의 수익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저는 그게 우리나라 펀더멘털의 약화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결국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100이라고 하면 해외 나가는 자본이 2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상수지가 100일 때 해외 나가는 자본이 10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지는 이유인데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그 경상수지를 10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경쟁력과 성장의 어떤 질을 높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달러 원 환율은 1,400원대 이상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평균적으로는 작년의 수준인 1,420원대 그 내외에서 움직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 구조적 요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엔화도 올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봤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올릴 거로 보여요. 굉장히 6개월 텀으로 길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시장에서 반영이 됐을 때 엔화의 강세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엔화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강세로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엔화 약세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새로운 총리가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 거라는 전망들 때문인데 이런 요인들로 약세로 더 가진 않을까요? 더 야세로 가기에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강세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자체를 보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약세로 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의 중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지금보다는 강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안에 있을 수 있는 통화 정책의 변화의 어떤 폭을 본다고 했을 때 이게 과도하게 강세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 우려는 엔화 약세로 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쇄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속 게임 같은 그렇죠. 그런 관계도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앞서 원화 전망 언급을 해주시면서 펀더멘탈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펀더멘탈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여쭤보면 수출은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원화 약세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기초 체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펀더멘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적 성과. 우리 성장률 보면 작년에 1% 내외에서 올해 2%까지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에서도 나오고 이랬지만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결국은 수출과 설비 투자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큰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올해 예산이 약 8% 늘어났어요. 작년에 4% 정도의 증가폭보다 거의 2배 되니까 정부 쪽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지출이 민생 안정과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소비라든지 아니면 내수 부분에서의 어떤 또 온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원화 약세랑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랑 연관이 있겠죠.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에 대해서 약세가 되면 우리 경제학 이론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금리를 올려야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익률들이 올라가게 되고 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올해 성장률이 2%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감 경기 굉장히 나쁘잖아요. 우리 뭐 지금 그렇죠. 내수 부분, 자영업자 네. 굉장히 어렵고 소비도 지금 뭐 계속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경제 심리도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 가격 이슈 있죠. 가계 부채 이슈 있죠. 시장 이렇게 외환 시장 불안하죠. 이거 참 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전망도 있긴 하지만은 내리기도 또 어려운,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의 어떤 향방은 그냥 동결이다.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금리 동결 기조에서 뭐 인하든 인상이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요? 미국의 경제 정책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인하로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도 같이 인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금리 차이를 좀 메꾸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도 인하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성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금융 불안 요인들을 계속 안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예를 들어서 50bp 내린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내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금리 인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따라가기는 좀 벅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우리 고유의 상황을 조금 더 집중해야 그렇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마 구체적인 증시와 관련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앞서 증권사별 밴드 전망을 좀 봤는데 최대 5,500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IB 6,000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글로벌 IB도 있습니다. 적토마해 힘차게 달려서 5,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펀더멘탈 자체는 우리 성장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지금 성장세 굉장히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올해 매출 다 대단하죠. 솔드아웃 됐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성장 요인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또 기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올해 증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그래서 뭐 5천까지도 앞에 이제 보니까 상반기 중에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연준이 이제 금리를 몇 번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한 번밖에 못 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와 미국 시장이 좋을 이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붐으로 대표되는 신성장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기조는 올해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 자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어떤 그 기운, 이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 전망을 언급을 해주실 때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었는데 증시 전망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힘차게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2월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 시장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순매수 기조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 시장이 올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면 내국인의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주식 투자도 늘어날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외국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순매수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 환경 자체가 통화 정책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상반기보다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던 중앙은행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동결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많은 나라에서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또 더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센티멘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반도체주에 대한 또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또 더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요인들이 결합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 증시에 올라가는데 올라탈 수 있는 충분한 계기와 또 여건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이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 전망, 또 실적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AI 슈퍼사이클이 계속되면서 메모리 센트릭, 메모리 중심의 시대가 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흐름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죠? 예, 뭐 지금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큰데, 거품론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AI 부분에서의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가 어느 시점에서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점이 이제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거품론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은 이러한 실적들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도 인프라 투자가 계속 된다고 하면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SK하이닉스한테는 분명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는 지금 시장에 다 있고 가격에 이제 점차 반영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적 나올 때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이거 막 실망 매물 나올 것이고, 맞습니다. 조정이라든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향후 5년 동안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 이익 증가가 20% 이상씩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전망 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것이고요. 또 올해 전반적인 증시 전망에서 앞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 내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지금 저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원전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 조방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좀 주도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도 주도주로 부상이 될 수 있을지 조방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방원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가 자꾸 주식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그러실 텐데, 사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우리나라의 그 조방원 중에서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가장 강점을 잘 살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은
우리 펀더멘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왜 방산 좋게 하냐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경공업부터 하이엔드까지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뭐 철강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까지 다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그리고 하이 테크놀로지를 갖춘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결정체가 방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 원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6년은 그동안 우리가 실적을 기대했던 부분들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도 있었고 또 수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것들이 진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방산도 제가 보도에서 봤을 때는 백오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1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2026년에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방원 올해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했던 뭐 AI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어떤 이런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워낙 금, 은, 동 이 세 가지 귀금속이 같이 가면서 트리플 랠리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CME에서 증거금을 올리면서 은 가격이 폭락하고 뭐 이런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변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귀금속 랠리는 계속된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금과 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 올해 거의 뭐 170, 굉장히 많이 160% 올라왔고 금도 70%, 뭐 최근에 이제 내려오니까 60%까지 올랐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급등세를 했던 이런 종목들이 계속 급등을 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안전자산 에브리싱 랠리를 주도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있었던 달러 약세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요인들이 저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는 2025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의 상승 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 또한 지금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뭐 상반기 중에 뭐 80달러를 간다, 뭐 더 높아진다, 아니면 또 폭락을 할 거다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과 은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2026년과 같은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할 때 뭐 금과 은 어떻게 보면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화구를 던져서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귀금속이 랠리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언급을 해주셨고 또 이 배경 중에 하나는 통화 가치에 대한 불신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그래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제일 큰 이슈가 Sell USA라고 그러고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봤잖아요. 그렇지만 뭐 작년 말에 있었던 블룸버그 뉴스라든지 외신 뉴스들을 보면 그래도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제일 낫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은 달러다. 결론은 다시 달러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자꾸 달러 원환율이 이렇게 높지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그리고 달러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 가치가 과거에 달러 지수로 봤을 때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봤을 때 114에서 지금 뭐 97, 98까지 내려온 이 구간 동안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달러의 어떤 가치 하락이 작동을 하지만 지금 달러 지수 98, 97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할까? 아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에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치게 되면
그 기본인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보면 달러는 다시 또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수도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정부가 시장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부터 뭐 세제 개편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 펀더멘탈을 보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또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에 우리가 분명히 올라타야 될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신성장에 대한 우리 지금 펀드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주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아니면 금융 부분에 대한 어떤 대형주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자금 투입이 있기 때문에 중형 코스닥 시장에서의 중형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특히 스페이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올해는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부터 또 국내 증시 다양한 요인들 함께 진단해 봤는데요. 2026년 새해 첫 거래일 다양한 인사이트로 함께 출발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